지지난 야구학회 지지난 야구학회 때 박종 감독님, 김홍달 코치님 모시고 아주 좋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현역 선수 및 코치들의 어떤 인사이트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오늘은 또 투수 쪽에서 현역에서 아주 맹활약하신 것을 넘어서서 오늘 주제가 이제 구종과 야구와 구종인데, 조라이더, 그냥 슬라이더도 아니고 이건 조라이더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브랜드죠. 일종의 상표권을 갖고 계신 분인데요. 예. 조라이더로 현역 시절 굉장히 유명하셨던, 여러분들 굳이 소개 안 해도 알 수 있는 조용준 선수님. 지금 현재는 이제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해설위원을 맡고 계시고요. 조용준 해설위원님을 모시고서 그 조라이더에 얽힌 여러 가지 말씀을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간단하게 경력을 소개해드리면은 순천 효천고등학교 졸업하시고 연세대학교에서 선수생활 하신 후에 현대 유니콘스에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시즌 동안은 대한민국에서 거의 최고의 구원투수로 활약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활약의 한가운데 역시 조라이더가 있었고요. 다만 이제 2005년 이후에 선수생활이 아주 불꽃 같은 선수생활을 하셨습니다. 2006년부터는 필드에서 부상으로 아마 조금 다른 선수들보다 약간 일찍 은퇴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오늘 조용준 해설위원님 모시고서 슬라이더에 대한 말씀을 드는데, 일단 순서는 조용준 해설위원님께서 조라이더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10분에서 15분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저와 어떤 간단한 또 질의응답을 가진 후에 여러분들이 또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일단 조용준 해설위원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해설위원님께서 먼저 조라이더의 어떤 제작 연원과 여러 가지 스토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용준입니다. 일단은 그 슬라이더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장호연 예전 두산 오비어스에서 선수 생활하시던 장호연 감독께서 저희 효천고등학교로 이제 감독으로 부임하시면서 제가 이제 전수를 받게 됐는데, 그때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슬라이더를 그 기존 선수들이 말아서 던졌어요. 말아서 던진다는 게 커브 페스트볼하고 슬라이더, 슬러브, 커브 이런 모든 구종들이 다 이제 브레이킹 볼이라고 속해 있는데, 그런 공들을 던질 때는 저희들이 그 그립 자체가 이렇게 말게 되거든요. 제 커브면 커브일수록 더 강하게 말게 되고, 그런데 그때만 해도 슬라이더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아서 던졌었어요. 그래서 빠른 구종이 아니었는데, 당시에 오셔서 슬라이더도 포신 페스트볼처럼 때려서 던져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거를 때리는데 어떻게 공이 슬라이더의 회전을 먹일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한 5m 거리에서부터 그립을 주는 연습을 했었어요. 계속.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게 이제 때려지게 되는데, 지금 여기 공이 없죠? 네, 잠깐만 주십시오. 육성으로 해도 다 들리나요? 네. 저희가 페스트볼을 던지게 되면 공을 이렇게 회전을 이렇게 주게 돼요. 똑같이. 그래서 저희가 흔히 얘기할 때 공을 이렇게 때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브레이킹 볼 같은 경우는 회전을 줘서 말아 던져. 그러니까 때리는 거하고 정반대로 가기 때문에 스피드를 공에 이제 힘을 전달이 못 주게 되거든요. 근데 슬라이더를 때려서 던지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 됐다가 때리게 되니까 공이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회전이 이 옆에를 때리는데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5m에서 보시면 잡아보십시오.
세게 안 던집니다. 회전을 똑같이 팔 회전은 똑같이 이렇게 주는데 공의 회전은 슬라이더의 회전이 들어갑니다. 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팔 이 각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공의 회전은 슬라이더의 회전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처음에 이 거리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었어요. 맨 처음에. 아니 이게 어떻게 때려서 공이 회전을 이렇게 먹힐까. 근데 어느 순간 이거를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까 회전은 들어가는데 저는 똑같이 이렇게 때리고 있는 거예요. 손목 회전이 이렇게 된다는데 공은 이렇게 휘어가잖아요. 정반대의 회전을 주는데 공은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빠르게 던지려고 하니까 회전이 제 생각대로 막 제구도 안 되고 공이 정말 하늘로 날아가요. 포수가 여기 있는데 포수한테 안 가고 막 원바운드 가고 이상하게 가요.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야구는 원래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이제 하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조금의 0점이 잡히기가 시작하고 거기에서 이제 흔히 그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그 선수들이 롱토스라는 걸 해요. 캐치볼. 그게 이제 뭐 보통 포심 페이스트볼로 던지게 되면은 프로야구 선수들은 100m도 이상 던지게 되는데 어느 순간 슬라이더를 가지고 80m, 90m를 던지게 되더라고요. 그 각도를. 제가 대학교 때 잠실야구장 홈플레이트에서 그 잠실야구장 센터를 넘긴 적이 있거든요, 던져서. 근데 거기가 126m예요. 근데 그 거리를 던졌는데 포심 페이스볼로 던졌는데 슬라이더 그 각만큼의 이제 슬라이더로 던지는 연습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예리하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거리가 좁혀들고 던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140이라는 슬라이더를 던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140km의 슬라이더 그럼 뭐 저희 예전에 선동열 뭐 감독께서 150km를 넘게 던졌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정도 슬라이더 당연히 나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빠른 공이 뭐 저도 정말 베스트를 던졌을 때는 150을 넘긴 적은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146, 7 정도의 이 페이스트볼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슬라이더가 최고 144km까지 던졌으니까 이 차이가 굉장히 적었죠. 근데 그 와중에는 저 같은 경우는 그 슬라이더를 한 가지의 구종을 던지는 게 아니라 슬라이더로 각을 좀 더 크게 하고 스피드를 떨어뜨리고 또 컷 페이스트볼처럼 빠르게 타자들 맞춰잡기 위해서 빠르게 던지면서 각을 조금씩 주고 여러 가지 이제 슬라이더를 던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까도 저희 밖에서 저희 관계자분들하고 얘기했지만 몸쪽 슬라이더를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슬라이더라는 게 각도가 있고 몸쪽에 던지다 보면 타자에게 뭐 몸에 맞는 공도 많이 나올 수 있는 확률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몸쪽 던지는 게 굉장히 힘든데 그렇기 때문에 각도를 좁혀들고 더 빠른 공을 던지게 되고 여러 가지 슬라이더를 했는데 최근에는 뭐 그 카메라가 워낙 발달이 되다 보니까 손에서 공이 빠져나가는 거, 채워지는 것까지 다 이제 보이잖아요. 지금은 워낙 많은 선수들이 그 슬라이더라는 공을 때려서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시대를 좀 잘 타고난 것 같아요. 제가 야구할 때는 그렇게 던지는 선수들이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이면은 너무 많은 선수들이 던지니까 지금 야구했으면 살아남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넥센의 김세현 선수도 그렇고 그러니까 김세현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2006년도 신인으로 이제 같이 또 룸메이트도 했었던 선수고 사석에서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보고 낚시도 같이 다니고 낚시 가면은 고기 안 잡고 야구 얘기만 해요. 2시간, 3시간 뭐 밤새서 야구 얘기하고 근데 이번에도 올 시즌에도 뭐 지난 시즌 스프링 캠프 가기 전에도 제가 김세현 선수한테 너는 이번에 스프링 캠프에는 딱 이런 연습만 하고
와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 그리고 시범 경기 때도 되게 좀 안 좋았을 때 전화 와서 또 저한테까지 직접 와서 얘기도 좀 많이, 야구 얘기도 좀 많이 하고 그랬던 선수인데, 김세현 선수 같은 경우도 뭐 150이 넘는 공에 슬라이더도 지금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 마무리 투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의 구종이 필요 없고 딱 슬라이더 하나인데, 메이저리그도 그렇고 21세기 들어와서 가장 위력적인 공으로 뽑힌 게 슬라이더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도. 그 정도로 정말 슬라이더 하나만 잘 던지면은 뭐 국내뿐만 아니라 메이저리그에서도, 최근에 오승환 선수도 메이저리그에서 국내에서는 거의 한 85% 이상이 그 포싱 패스트볼을 던졌는데, 일본에 갔을 때 한 17, 8% 정도로 슬라이더의 그 비율을 좀 구사했었어요. 20% 가까이. 근데 최근에 이제 메이저리그에서는 30%가 넘는 슬라이더 비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승환 선수도. 그 슬라이더 역시도 지금 보니까 뭐 88마일, 87마일, 그러니까 140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슬라이더를 던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역시나 오승환 선수도 느린 화면으로 보면 공을 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야구했을 때 이런 브레이킹 볼들은 무조건 다 감아서 던져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최근에는 이제 그만큼 뭐 기술도 많이 발달되고 무엇보다도 이제 카메라가 발달되다 보니까 공을 던지는 그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고 다 잡아내니까 더 많은 선수들이 따라서 그렇게 많이 던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제가 던졌던 슬라이더는 뭐 예전에 저희들이 82년도에 프로야구 그 창단이 됐었고, 그 이전부터도 말아서 던지는 슬라이더에서 지금은 이제 때리는 슬라이더, 거기서 이제 컵 페스트볼 유형의 이런 슬라이더들이 지금 많이 이제 던져지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만 해도 될까? 네. 제가 이제 일단 말씀을 요약드리면은, 죄송한데 혹시 조라이드라는 표현은 만족스러우신가요? 예, 이미 고유명사가 됐는데 어떡합니까? 제 이름 모르더라도 조라이더는 아는 사람들. 어쨌든 고속 슬라이더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조라이더, 이게 고속 슬라이더와 요새 얘기하는 커트 페스트볼의 차이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실 이제 컵 페스트볼과 슬라이더를 잡아내는 게 좀 난해해요, 사실은. 왜냐면 그 선수마다, 저도 그랬지만 컵 페스트볼과 슬라이더의 거의 그 때리는 각이 똑같거든요. 그 회전 그립이 들어가는 건 똑같은데, 거기에서 손목이 정말 한 5도, 10도 더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차이예요. 근데 선수들은 그렇게 조그만한 차이를 느끼죠, 본인들도. 그런데 웃긴 거는 그 선수들도 너는 슬라이더야 뭐 컵 페스트볼이라고 물어보면, 보는 사람들은 야 이건 컵 페스트볼이다, 슬라이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또 그 구종을 자기가 선택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손승락 선수가 저희들 흔히 알고 있는 그 슬라이더다 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컵 페스트볼이에요. 근데 본인은 그걸 슬라이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슬라이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체인지업도 마찬가지고 포크볼과 스플릿의 차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포크볼, 완전히 포크볼 그립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던지면은 공이 빠르게 가고 회전도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선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선수들은 이제 공을 채주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 경우에도 그립은 분명히 포크볼인데 던졌는데 공도 빠르고 공도 떨어지는 각도도 조금이고, 저희들이 볼 때는 이거는 체인지업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플릿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포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 할 말이 없죠. 그건 포크볼이 되는 거예요. 정말 던지는 거는 그 선수만이 알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제가 던지는 그 고속 슬라이더에 대해서 이거는 컵 페스트볼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슬라이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중요한 건 저 두 가지를 다 던졌어요. 컵 페스트볼도 있었고 슬라이더도 있었고.
그러니까 정의가 없어요. 그 던지고 있는 선수가 내가 어떤 공을 구사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좀 달라지죠. 근데 저희들이 옆에서 보는 것과 직접 선수가 나는 어떤 공을 던집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요. 조용준 선수의 슬라이더는 세 가지 종류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통 던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움직임이 다 좀 틀릴 거 아닙니까? 예, 스피드가 어떤 건 느리고 변화량이 크고 어떤 건 좀 더 컷패스볼이랑 비슷한 움직임을 가지고 예. 그 혹시 각 버전마다의 어떤 디테일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컷 페이스볼 140km의 빠른 슬라이더를 던질 때는 타자들을 일단 맞춰 잡으려고 할 때, 그럼 스트라이크를 잡으려고 할 때는 각도가 작게 해서 이제 대부분 스트라이크를 던지죠. 그런데 130대 초반으로 떨어지는 그런 슬라이더, 그 스피드가 많이 떨어지는 슬라이더는 말 그대로 각도가 커지고 공의 회전이 이제 더 많아지죠. 각이 커지죠. 그러면 그런 공들은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이제 그 타자들이 헛스윙을 유도해낼 때 구사를 합니다. 몸쪽 같은 경우도 각도가 크면 타자한테 맞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각도를 좁혀서 빠르게 던지는 거고 여러 가지의 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제 공들을 구사하게 되죠. 그럼 그 구사 방법의 차이는 그 많은 거의 정도 때리냐 마냐 그 두 개 사이에서 조금씩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건가요? 제가 던지는 슬라이더는 일단 말아서 던지는 슬라이더는 없어요. 다 때리는데 이제 흔히 아까 얘기했을 때 때리는 그 각도가 이 정도에서 때려주느냐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때려주느냐 그 차이예요. 근데 때리는 건 다 똑같이 회전이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손의 각도가 조금씩 뭐 예를 들어서 5도다 이 정도면 각이 좀 작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간다 커지고 이 손목의 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흔히 얘기하는 이제 조라이더가 완성돼서 실전에 써먹을 정도가 됐다라고 느끼신 거는 슬라이더 던진 지 몇 년 정도 지나시고 그렇게 느끼신 겁니까? 저는 근데 원래 이제 맨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원래 중학교 때도 투수를 했었지만 전문적으로 할 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말부터 다시 투수로서 공을 잡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기 전에 한 6개월 정도를 계속 투구 폼과 이런 공들만 연습하다가 지역 예선전 때 이제 처음으로 저는 이제 전라도니까 목포 영흥고등학교하고 시합을 하는데 저도 제 슬라이더가 빠르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어느 정도의 위력인지는 뭐 실전에서 테스트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 영흥고등학교랑 예선전을 하는데 첫 게임에 7회까지 퍼펙트 했었어요. 그리고 8회 볼넷 하나 내주고 안타 맞고 이제 내려왔는데 그때부터 슬라이더를 분명히 던졌는데 계속 헛스윙만 하는 거예요. 타자들이 고등학교 타자들이 그냥 포수도 계속 슬라이더 사인만 내고 저도 이제 포수 따라서 계속 그냥 고개만 까딱이고 계속 슬라이더만 던졌죠. 한 공 100개 던졌는데 그 중에 한 70개가 아마 슬라이더를 던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 선수가 슬라이더가 좋구나 라는 걸 알았고 대학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대학 팀들하고도 그 연습 게임을 하는데 저희는 고등학교 팀인데 당시에만 해도 한양대학교라든가 뭐 고려대학교 이런 학교들이 굉장히 야구를 잘했던 학교들인데 그런 학교들을 다 이겼었어요. 한 점차 막 3대2, 4대3 이렇게. 그래서 저 효천고등학교 제가 이제 2회 야구부로는 2회 졸업생인데 창단팀이기 때문에 항상 어딜 가도 효천고등학교도 야구해? 이런 인식에서 그런 이제 잘하는 대학교들을 연습 경기 때 잡아내면서 좀 많이 알려지게 됐었고 사실 뭐 제가 연대를 갔는데 연대를 가게 된 계기도 고려대학교와의 시합에서 굉장히 잘했었어요. 2이닝을 던지는데 4타자 연속 삼진을 잡고 2타자를 땅볼로 빗맞은 내야 땅볼로 철회인데 당시에 이제 고려대학교 감독이 조두복 감독님이라고 국가대표 수석 코치 하던 분이 계신데 그분 눈에 띄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오시더니 열심히 하고 있어라 라는 얘기를 던져주셔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별명이 조고대였습니다. 고대로 갈 것 같다고 그랬는데 한 달 뒤에 반대로 연세대학교에서 먼저 와서 공을 한번 보고 스카웃을 하게 되더라고요. 많이 던질 때 고등학교 때는 뭐 타자 못 치니까 70% 던지셨을 텐데 프로에서는 슬라이더의 구사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아마 이제 저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한국 시리즈 9차전 비 오는 날 경기를 아마 많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삼성 라이온스에게 제가 또 특별히 강했던 부분도 있었고, 근데 재밌는 거는 삼성 타자들한테는 슬라이더를 그렇게 많이 안 던졌어요. 오히려 서클 체인지업이라는 거를 던졌는데 서클 체인, 그러니까 이 슬라이더라는 구종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달아나는 것보다는 타자 쪽으로 휘어 들어오는 각이기 때문에 맞추기에는 편해요. 타자들이 배트 컨트롤만 하면은 파울을 만들든가 뭐 스위스팟에 맞추는 게 가능해지는 공이다 보니까 좌타자들에게는 유독 슬라이더가 좀 많이 얻어맞게 되는데, 그러면서부터 제가 이제 그 좌타자들을 상대로 서클 체인지업을 던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삼성 타자들은 제가 어떤 공을 던져도 다 체크하는 거 보면 슬라이더로 체크를 해요. 왜냐면 그 서클 체인지업도 135에서 약간 후반대까지 스피드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도 그렇지만은 제가 어떤 슬라이더를 던지면은 그 요즘에 프로야구 보시면은 공 하나 던지면은 바로 덕아웃으로 어디 코스에 몇 킬로짜리의 구종을 다 체크를 해가지고 바로바로 들어오거든요. 15초 안에 다 들어와요. 감독이 앉아서 이렇게 다 보게 돼요. 근데 제가 던지는 공은 슬라이더를 던져도 슬라이더라고 체크가 되고, 서클 체인지업을 던져도 슬라이더라고 표기를 해놓고 상대팀 분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삼성 타자들한테 체인지업을 던졌는데 그걸 다 슬라이더라고 인식을 하더라고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기술이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삼성이랑 할 때는 그것 때문에 삼성 타자들이 저한테 좀 당하지 않았나. 근데 슬라이더 오른손 타자 같은 경우는 거의 5대5는 나올 것 같습니다. 한 50% 정도는 슬라이더. 그리고 심지어 많이 던질 때는 한 타자한테 공 뭐 8개, 9개 던질 때 다 슬라이더로만 갔던 적도 있고, 그리고 한국 시리즈 9차전 때 오른손 타자가 나왔을 때는 거의 한 70%, 80%는 슬라이더를 던졌던 것 같아요. 그때 비가 워낙 많이 와서 빠른 공을 던지면은 맞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빗 맞추려고 공에 좀 많이 이렇게 변화를 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뭐 구종이 위력이 있다 없다는 단순히 스피드나 움직임도 있지만 사실 뭐 팔 각도나 여러 가지가 다 이제 포함이 돼서 위력이라는 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조용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역 선수들 중에서 뭐 이렇게 신장이 이렇게 크진 않은 편이었고요. 게다가 이제 팔도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리꽂듯이 던지는 스타일은 아닌 투수 형태였는데, 혹시 뭐 그런 게 슬라이더 움직임에 좀 더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타자들이 더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하시는 건가요? 팔의 각도가 저는 이제 3쿼터니까 팔의 각도로 따졌을 때는 가장 제 폼에 맞는 거는 서클 체인지업이에요. 지금 NC 이재학 선수가 던지고 있는 서클 체인지업인데, 이제 사이드암으로 갈수록 공의 회전이, 그러니까 오버핸드면은 정방향으로 돌게 되는데 팔이 옆으로 갈수록 공의 회전은 같이 따라가죠. 그럼 사이드로 던지게 되면은 공이 9시에서 3시 방향으로 돌게 돼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흔히 얘기할 때 내추럴 싱커라고 그러는데 자연 싱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클 체인지업이라는 게 그 방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쿼터라든가 이런 언더핸드나 사이드암 유형의 선수들은 거의 대부분 선수들이 싱커라는 주무기를 장착을 합니다. 예전에 이강철 투수도 그랬었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그 서클 체인지업이 저한테는 훨씬 더 잘 맞는 투구폼이지만, 저도 지금 유소년 애들한테 야구를 레슨을 하고 알려주게 될 때는 투구의 이런 팔 각도를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네가 편한
투구 폼을 유지하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폼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느끼고 터득해서 가장 편안한 폼이 가장 자신한테 잘 맞는 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도 그랬지만 제가 팔 각도가 낮았다고 해서 팔 각도를 끌어올리려고 했다면 오히려 저한테 안 맞는 그런 투구 폼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지만 저를 가르쳤던 그 장호연 감독이 워낙 팔색조고 자유자재로 좀 공을 가지고 놀던 분이라 아마 그런 이제 케미가 좀 그 감독과의 좀 맞아서 저는 되게 뭐 운이 좀 좋았던 거죠. 아마 다른 투수 코치들이고 투구 폼을 먼저 신경을 쓰는 감독이나 코치들이 왔다면 제가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좀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어떤 거든 나한테 맞는 거를 해야지 일부러 좀 오버링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좀 자기한테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영주 선수 현역 때 팔각도가 낮았기 때문에 속구 같은 경우에는 우타자 안쪽으로 좀 감아 들어가는 경향이 있고 슬라이더는 좀 더 왼쪽으로 더 많이 휘어나간 그런 경향이 있던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슬라이더의 궤적과 제가 던지는 서클 체인지업의 궤적이 정반대가 됐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타자들한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제가 키가 작기 때문에 아무리 팔을 높여서 던져서도 뭐 한 185 정도 되는 선수들 팔 낮은 거밖에 안 돼요. 제가 뭐 이렇게 던져도 일반적인 투수들 키의 뭐 높이인데 오히려 저는 이제 그 역으로 더 낮게 주저앉고 더 낮은 무브먼트를 이제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투수들이 들어오는 각보다 일단 스타트 출발점 자체도 낮았었고 공이 타자들이 느꼈을 때는 굉장히 낮게 깔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을 거예요. 지금의 뭐 유희관 선수나 이런 선수들처럼 오히려 그 제 키에 팔 높이는 것보다 낮춰서 던지는 게 오히려 좀 더 주요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래 그러면 피처를 시작하셨을 때부터 각도가 이렇게 약간 어렸을 때 보면 항상 꽂아 던지라고 이렇게 투수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보통. 네. 예. 근데 원래 시작 때부터 이렇게 약간 옆으로 던지셨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팔 각도가 좀 낮은 편이었었고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투구 폼을 따로 이렇게 손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체에 힘을 쓰는 그런 투구 밸런스만 교정을 했었고 상체는 거의 만지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또 그 유연한 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좀 잘 매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영준 위원님 하면 역시 이 불꽃 같은 선수 생활.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렇죠. 약간 좀 오래 봤으면 좋았는데 조라이더를 오래 못 봤거든요. 혹시 거기에 슬라이더의 높은 구사율이나 이런 게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는 어떠신가요? 이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그 사회적인 인식이 좀 안 좋았던 게 작은 하드웨어에 몸을 비틀어서 던지고 팔각도가 낮아서 부상이 올 수밖에 없는 투구 폼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야구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제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저는 투구 폼이 그래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근력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150kg라는 공을 던지기 위해서는 제 몸 자체가 150kg를 던질 수 있는 그걸 던지고 나서도 버틸 수 있는 근력이 먼저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제 몸은 150kg를 던지는데 근력은 그걸 버텨주질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저뿐만이 아니라 그 프로야구 선수들 중에서도 부상을 당하는 선수들의 90% 이상을 보시면 다 빠른 공을 던지는 선수들이에요. 150kg, 160kg 던지는 선수들이 부상을 입지 정말 뭐 예를 들어서 희관이처럼 130kg 던지는데 아픈 선수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슬라이더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을 구사할 때는 그 공을 구사할 때 쓰이는 근육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의 근육들. 아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 슬라이더를 말아서 던진다라고 얘기했는데 브레이킹 볼 같은 경우는 커브를 던지게 되면 근력 자체가 이 안쪽이 쓰여지게 돼요. 저희 흔히 얘기할 때 테니스 엘보라고 얘기하는 이 안쪽이 쓰여지면 이 안쪽 근육들은 되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시는 분들도 안에 그 테니스 엘보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통증을 빨리 느껴요. 약하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바깥쪽에 있는 걸 눌러보면은 통증이 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튼튼해요. 바깥쪽에. 공을 던질 때 저희들이 직구도 마찬가지로 포신 페스트볼도 그냥 이렇게 말아서 던지게 되면 안쪽에 무리가 오고 결국에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토미존 설저리라고 수술을 받게 되는 선수들이 많은데 바깥쪽으로 이렇게 근육을 쓰게 되면은 굉장히 튼튼한 그런 투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공을 던지더라도 그 부위가 단련이 돼 있으면 부상에서는 조금 더 안전할 수가 있는데 저 때는 공만 빠르게 던질 줄 알았지 이런 외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발달이 안 돼 있었어요. 지금은 각 구단마다 공을 안 던지는 날에도 그런 보강 훈련 같은 거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맞춰놓거든요. 그래서 투구 폼과 부상은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겠지만 만약에 근력이 그걸 이겨낼 수 있을 만큼 받쳐준다면 어떤 투구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부상에서는 조금 더 안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근력은 좀 좋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장점이었던 게 아까 유연성이 좋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 어깨 수술을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4년 동안 대학교에서 공을 던졌던 게 한 시즌에 대학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80이닝을 넘게 던졌었어요. 1년에. 그 대회가 대학교 대회가 한 5개, 6개 정도 있는데 그 대회를 던지고 중간중간에 또 국제대회가 있으면 국제대회 나가서 또 공을 던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은 투구를 가졌죠. 혹사라고 얘기하면 혹사인데 저는 그 어깨로 프로 들어갈 때도 어깨 수술 판정을 받고 프로를 입단했어요. 프로 가서 다친 게 아니라 원래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프로 들어갔고 저도 이제 처음에는 선발을 좀 욕심을 냈는데 어깨 상태가 좋지가 않으니까 이제 구단에서도 마무리나 이런 불펜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저도 이제 그걸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대학교 1학년부터 수술한 어깨로 다시 공을 던지기 시작해서 거의 10년 가까이 어깨 수술 판정 받은 상태에서 공을 던졌거든요. 그러면은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유지를 좀 잘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로써 어쨌든 조용준 선수의 슬라이더와 어떤 부상과의 관계가 좀 많이 소명이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조용준 위원께서 다음에 이제 5시 이후에 프로그램 출연 예정이시라서요. 하이라이트 프로그램 그렇죠. 그래서 4시 정도까지밖에 시간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일단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중에 자기에게 맞는 폼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알게 되는지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던졌을 때 속도가 많이 나오는 게 나에게 맞는 폼인 건지 아니면 던지고 난 다음에 통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인 건지. 그냥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펜을 잡으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잡았을 때 글씨를 쓰기 편한 방법이 있잖아요.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누가 어떻게 해서 예를 들어서 볼펜을 정말 잘못 잡아서 부모님이 야 그렇게 잡으면 안 되고 이렇게 잡아야 돼가 아니면 웬만해서는 그런 폼에 관여를 안 하는 거죠. 이게 너무 나쁘거나 그렇지 않다면. 조용준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뭐 위에서부터 던져보고 이렇게 던져보고 하다가 찾으신 건 아니고 처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던진 게 남들보다 약간 더 팔이 낮은 각도에서 던진 그런 저는 초등학교 때 던지기 선수였었어요. 육상 하면서. 그래서 어느 순간 그냥 멀리 던지기 연습하다 보니까 저한테 그 폼 자체가 익숙해졌었고 누구한테 딱 이렇게 공을 던지는 팔의 각도에 대해서 배워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럼 혹시 지도자 생활을 하시게 된다 하더라도 만약 어린 선수들한테는 가장 편한 자세로 네가 던져가지고 그 폼이 네 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아마추어 야구 지도자분들을 좀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어떤 감독이나 코치가 있으면 그 밑에서 배운 선수들은 거의 대부분 폼이 똑같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지도자는 그 선수마다의 가지고 있는 체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하드웨어라든가 그 메커니즘이 있으니까 그 선수한테 맞춰서 그 운동이라는 거를 가르쳐야지. 저희들이 뭐 사실 저도 이제 그 스포츠 통계를 보면은 어떤 폼이 가장 힘을 쓸 수 있는 이상적인 폼이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안 맞는 선수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찾아서 그 선수한테 가르쳐 줄 수 있고 그 선수의 그런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게 진정한 지도자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저 역시도 아마 저한테서 배우는 선수들이라고 얘기하면 가지각색의 폼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극동대학교 언어농 안녕하십니까. 극동대학교 언어농과학과 신대섭입니다. 그 근력에 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난해 데뷔했던 넥센의 김태경 선수 같은 경우에도 처음 고등학교 시절 때 뭐 구속이 좀 떨어졌다가 프로 가서 150 던지는 정확 파이어볼러도 됐었고 또 SK 신대용 선수 같은 경우에도 좀 구속이 좀 낮았다가 나중에 불펜 들어가가지고 정확한 강속 투수 형으로 변했다 그러던데 자신의 맞는 폼과 근력이 구속의 증가와 좀 연관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지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좀 질문했습니다. 상관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구 폼 자체도 나한테 안 맞는 투구 폼인데 본인은 잘 모르고 있었던 선수들도 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팔의 각도와 투구의 밸런스와는 또 별개거든요. 그리고 좋은 투구 밸런스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파워가 들어가면 구속 증가가 나올 수 있죠. 근데 나한테 안 맞는데 인위적으로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시도를 하면은 어느 정도 한계는 걸리게 되겠죠. 변화구 아까 말씀하셨어요. 보통 이제 슬라이더를 예전에 던지는 방식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아서 던지다 보면 팔꿈치에 대한 부상 위험이 상대적으로 이제 좀 높다는 게 이제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던지시는 스타일의 슬라이더도 봤을 때는 반대긴 하지만 약간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틀어지는 경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지금 던지셨던 그 방법에서는 팔꿈치라든가 어깨 부상도가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다고 느끼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팔꿈치가 부상이 오는 경우는요. 슬라이더나 커브는 좀 있겠죠. 커브는 어쩔 수 없이 말아야 되기 때문에 커브는 좀 있고 가장 큰 영향력은 포크볼이에요. 저희들이 브레이킹 볼을 던졌을 때 팔꿈치 부상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포크볼을 이렇게 손가락을 벌려가지고요 자기 주먹에 한번 껴보세요. 그리고 힘을 주게 되면 팔꿈치에 힘이 안 들어가요. 근데 저희가 흔히 얘기할 때 조인트라고 그러죠. 건과 그 뼈에 연결되는 부분이 굉장히 약해져 있어요. 이렇게 벌리게 되면.
근데 그렇게 벌린 상태에서 공을 던지게 되면 팔꿈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오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포크볼을 던지는 선수들도 장수를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포크볼을 던지면서 하루 이틀 사이에 그걸 던지는 게 아니라 수많은 시간을 연습을 하고 단련을 하고 그런 근력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렇게 좀 던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 던지시는 방법의 슬라이더는 팔꿈치 부상은 크게 그렇게 저는 야구 20년 넘게 했는데 저희가 매 시즌이 끝나면 프로야구 선수들은 메디컬 체크를 해요. 근데 저는 항상 어깨는 슬랩이라는 류현진 선수가 이번에 수술했던 그 병명을 저는 항상 달고 있었지만 팔꿈치는 일반인보다 더 튼튼하다고 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스포츠대회장 박근호입니다. 아카락하네요. 이제 유소년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사실 프로야구가 붐이지만 이 유소년 이 선수 확보가 지금 어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메이저리그 해설위원으로서 최근에 이제 많은 프로야구 선수들이 이제 메이저리그로 진출했는데 이러한 점은 이제 국내 프로야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작년 11월 달에 저희 그 리틀 티볼 대회라는 게 있어요. 아직까지 국내에는 많이 이제 보급이 안 돼 있는데 그 티볼 대회 연합팀을 맡아서 일본 이제 삿포로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던 게 우리나라에서도 대구에 있는 초등학교 하나가 티볼 대회 우승을 했어요. 거기가 이제 우리나라 대표로 참가가 됐었고 그 다음에 제가 맡는 팀은 그 이제 사회에 좀 약해 이런 그 소수들 있잖아요. 그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소녀 가정이라든가 이런 팀들을 모아서 이제 같이 견학처럼 해서 데리고 왔었는데 하루 만에 열리는 대회지만 그 삿포로 지역에서만 80개가 넘는 팀이 참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학부형들의 응원도 굉장했었어요, 정말. 그걸 보고 저는 야, 진짜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다. 그런 걸 보면. 그리고 더 하나 느낀 건 뭐냐면 학생 야구라는 게 정말 저희가 이 딱 두 번 그 대회를 참여했었어요. 2014, 15. 이제 올해도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두 번 대회를 참가했는데 그 두 번을 다 대한민국이 우승을 해서 왔거든요. 근데 그게 의미가 없는 우승이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나라는 유소년이 이기기 위한 그런 야구를 하고 있었고 일본에 갔는데 거기는 정말 그 어린애들이 자기가 무게도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방망이를 들고 와서 TV 위에다가 공을 올려놓고 치고 하는데 그냥 공 맞추고 뛰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그 부모님들도 그냥 그런 모습에 응원해주고 있고 근데 이런 문화가 좀 어떻게 보면은 안타깝더라고요. 저희는 지금도 그렇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야구 하다가 못하면은 감독 코치한테 욕먹고 조인트 까이고 아직도 그래요. 그런 문화를 봤을 때는 야, 정말 어린 애들이 즐겁게 뛰어놀아야 할 그런 이 야구장에 이기기 위해서 감독 코치들이 좀 뭔가 그 경기 하나에 이성을 잃고 있다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으니까 아 이건 정말 우리나라가 좀 많이 잘못됐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도 국내 그 리틀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리틀 연맹이 두 개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말 그대로 리틀이 있고 그 다음에 유소년 야구가 있고 폰이라는 게 있어요. 그 리틀 야구는 말 그대로 도루가 안 돼요. 투수가 공을 던지면 포수의 밑에 공이 들어간 다음에 리드가 되게 되는 그런 룰이 있는 리틀 야구가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프로야구랑 똑같이 투수가 견제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리그가 또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학교에서 하는 게 있고 뭐 시도에서 이제 클럽식으로 운영이 되는 게 있고 또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문제는 학교에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수가 중학교로 진학하는 건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그런 리틀 연맹이 있는 애들이 야구를 하고 싶어서 중학교를 가고 싶어도 그 중학교에서 안 받아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니어라는 그런 또 클럽이 생기게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이제 아마추어 이 야구 협회나 이런 좀 KBO도 그렇고 좀 더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강정호 선수, 박병호 선수 이런 메이저리거들 국내 프로야구 출신들의 메이저리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아마추어의 이런 야구를 보면은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 메이저리그 선수들 이제 그 국내 선수들 스타급 선수들이 이제 메이저리그를 진출하면 이제 국내 프로야구가 뭐 질적 저하라든가 아니면 뭐 인기에 뭐 악영향이 미친다거나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미 그 NC가 창단됐을 때도 그랬고 KT가 창단됐을 때도 그랬고 조금씩은 그런 게 없지 않았잖아요. 그만큼 경험이 없던 선수들이 새로운 무대를 밟아서 하다 보니까 실수도 많고 투수들도 야 정말 뭐 이닝 끝날 생각도 안 하고 막 그런 경우도 많았는데 근데 시간이 아마 그런 건 다 해결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예 안 해봤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이 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자기 실력을 쌓아가고 누군가가 빠지면 그 자리를 또 대체해 줄 수 있는 선수들이 나와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좀 이제 시간이 문제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KBO 리그에서도 굉장히 좀 지금이 최절정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위기의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국내 이 야구 판도가 사실 뭐 11개 팀이 나오고 12개 팀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만한 수요가 만들어지기가 힘들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10개 팀으로 가장 우리나라 형평에는 맞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정말 프로야구 선수들이 많이 빠져나오게 되고 이게 질적으로 떨어지면은 당연히 국내 팬들은 메이저리그를 보지 국내 프로야구를 안 볼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분명히 좀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항상 누군가 그 자리, 빈자리가 생기면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스타가 또 나타날 겁니다. 넥센의 김하성이나 이런 선수들처럼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저희들이 찾아내지 못했던 인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추어나 뭐 이런 야구에는. 근데 그런 선수들에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기회를 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감사합니다. 저 할 말 있어요. 아, 예. 저 진짜 이거 하고 싶었던 말인데 이거 저 개인적인 거예요. 그냥 많이 좀 퍼뜨려 주세요. 제가 좀 억울한 누명 아닌 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핑 테스트 거부했다고 막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연세대학교 재학 당시에 이용권 선수와 같이 둘이 도핑 테스트를 못 받으러 간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도 또 도핑 테스트 얘기가 나오면은 의심되는 선수에서 항상 저랑 이용권 선수가 그 자리에 껴있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그 대한야구협회는 각 학교에 이제 공문을 보내죠. 대표팀 소집을 하게 되면 언제 몇 월 며칠 오십시오라고 보내는데 당시 저희가 이제 학교 정기전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대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학교에서 공문을 받았는데 저희들한테 통보를 안 했어요. 그래서 못 갔는데 저는 대학교 4년 동안 보약도 안 먹었습니다. 국가대표팀 나가고 도핑하면 잘못하면 안 되니까. 근데 지금 너무 억울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특히 마지막 말씀 잘 기억하셔서 이리저리 잘 전파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국 야구 발전을 위한 제언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또 뜨거운 박수로 또 정말 감사합니다.